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여전히 쌀쌀한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주말 동안 바람이 불고 쌀쌀한 가운데 설악산에는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날이 풀리면서 평소 같은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면역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0.1mm 미만의 빗방울로 야외 활동하시는 데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200m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답답할 텐데요.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출근길에 서행 운전하시고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도 하니까요.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산불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11.4도, 대전 8.4도, 대구 8.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강릉과 부산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서리가 내리기도 하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후기 알바입니다. 쇼핑몰 상품에 상품 후기를 작성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부업을 하면 된다라고 속여서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흔히 꿀 알바라고 불리는 알바가 방금 말씀 주신 상품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사기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A씨는 지난달 마케팅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 사용 후기를 남기는 부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푼돈이라도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부업은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물건을 사용한 후기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수고비가 입금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다만 문제는요. 글을 작성을 하려면 일단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후기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입금한 돈과 함께 수고비를 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후기를 쓰려면 먼저 물건 값을 입금하라. 그렇죠. 약간 벌써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의 수법이 비슷한 게요. 처음에는 좀 이익을 보게 해줍니다. 초반에는 원금의 수익금을 얹어서 지급을 하면서 A씨가 안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A씨는 10차례 정도에 걸쳐서 후기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값으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지불을 했는데 전액 처음에는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안심한 A씨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에 물건값 417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이후에 이 마케팅 회사 직원과 연락이 끊겼고 그제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이런 신종 수법의 사이버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얘네가 아주 지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혹 하고 빨려들면요 그냥 믿게 되거든요. 네.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테이저건 제압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한 40대 남성이요. 술에 취한 채로 나체로 식당에 들어가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또 다른 흉기를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식당 주인과 이 손님들을 위협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딱 이야기만 들어도 당시 시민들이 느꼈을 그 공포가 네.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40대 남성이 지난 17일 밤 10시 반쯤에 이 수원 영통구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는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였다고 하고요. 또 들어가서 흉기를 더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청에서 공개한 당시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 남성 옷을 모두 벗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신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네. 문신이 다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고 하는데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주인을 때리면서 저렇게 물건도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장면과 출동한 경찰에게 음료병을 던지는 모습, 위협하는 모습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라고 하면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인 뒤에 흉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음식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흉기를 찾고 또 저렇게 난동 부리고 경찰을 위협하고 이랬어요. 근데 경찰이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더 큰 사고가 없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흉기를 가지고 가서 해꾸지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아주 대응을 잘하셨네요, 경찰들이.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니트족입니다. 혹시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니트만 니트족? 있나? 니트만? 제가 오늘 니트 입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가을이라서 네. 니트 많이 입는 사람들 니트족이라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학교 졸업 후에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 이 니트족이 8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일을 할 의욕도 없이 집에 있는 청년, 이 청년이 8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니트족은 일할 의지도 없고 뭐 고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모두 거부를 하는 구직 단념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할 의지가 있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교를 졸업했는데 3년 이상 취업하지 않는 청년이 지난 5월 기준 21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 그러니까 니트족이 36%를 넘는 8만 명가량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는 니트족 비중이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는데 학교를 졸업한 뒤 3년을 이 구직을 하지 못하고 지나면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니트족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참 큰 부담이 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고용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니트가 된 원인이나 구직 희망 여부에 따라서 이 구직 단념 청년을 유형화해서 특성별로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트족 중에서 비구직형은 구직 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1:1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좋고 돌봄이 필요해서 집에 머무르는 이 돌봄 가사형은 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높여주는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는 EU 국가들처럼 정부가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징후가 발견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는 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으쌰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는 아휴, 무기력. 내가 뭐 네. 이렇게 돼버려요. 전자가 돼야 되는데 이 걱정입니다 정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라벨가리입니다. 국내 한 대형 홈쇼핑에서 2년 전에 생산된 의류의 라벨만 바꿔 달아 신상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라벨가리 제품이 대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몇 달 전이라고 해도 황당한데 무려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제작한 옷을 라벨 가리를 네.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국내 한 대형 홈쇼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송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블라우스 제품 3,300세트가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는 올해 1월, 7월 생산됐다고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21년 제작 상품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국내 의류 업체인 A사가 이 2021년 3월 경 중국에 공장을 둔 B사에 이 블라우스 제품 생산을 의뢰를 했는데요. 여러 이유로 납품 계약이 취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2년 정도가 지나서 올해 생산된 제품으로 둔갑해서 이 대형 쇼핑몰에서 실제로 판매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러면 사기 아니에요? 그쵸. 2년 전 제품을 신상 제품으로 라벨 가리를 했다. 이거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대형 쇼핑몰에서 이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주사나 이 상황을 좀 주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해당 제품은 다른 의류 업체를 거쳐서 이 대형 홈쇼핑에 납품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 연어를 바꾸는 일명 라벨 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홈쇼핑을 통해 배송된 일부 제품에는 원래 부착됐던 라벨을 뜯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홈쇼핑도 제품 검수에 분명히 책임이 있겠죠. 전체 구매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를 하고 반품 또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홈쇼핑 관계자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함께해 주실 박수림 씨 또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기업과 기업이 이 손을 맞잡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이 각 기업이 내는 효과를 단순히 합친 것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이 1 더하기 1은 무한대의 가능성, 이 시너지 오. 창출을 성공한 기업입니다. 제가 아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알고 있는데 귀요미가 아닙니다. 무한대의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두 기업이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잘 나가는, 혼자서만 잘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잘 나가는 시대가 됐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식자재 유통시장입니다. 자, 국내 이 분야 업계 1위인 C사는요, 외식 프랜차이즈와 손을 잡고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를 회사 구내식당이나 학교 단체 급식 메뉴에 오를 수 있도록 C사가 판로를 지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피자 업체는 C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자사의 인기 메뉴인 페퍼로니 피자, K 불고기 피자, 크레이지 미드 치즈 피자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즉석에서 피자를 구워내고 매장과 동일한 포장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 특식으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업체의 메뉴가 딱 나오면 네. 그렇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가격도 좀 저렴할 테고요. 외식업체는 매출이 늘어서 좋고 그리고 또 중간에 다리를 놔준 유통업체는 그 네. 업체와 또 사이가 돈독해져서 네. 좋고 그렇죠. 직원들은 맛있게 먹어서 좋고 그렇죠, 그렇죠. 다 좋은 거네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요, 잠재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한 쌀국수 프랜차이즈는요, 2021년부터 쌀국수, 짜조, 스프링롤 같은 음식을 학교 급식 메뉴에 접목을 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박힌 종이 용기를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를 냈다고 해요. C사는 업체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고객사는 매출이 오르고 또 C사는 고객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조합은 대찬성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의 협업이라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네, 이 비대면 사회에서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 로봇입니다. 특히 이 서빙 로봇 같은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 서비스 업체인 L사는 이 LTE와 5세대 5G 통신을 기반으로 심리스 사업, 즉 어느 곳이든 서비스가 끊이지 않는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을 알린 건 지난해 9월 이 그룹사인 대기업 L사와 손을 잡은 이후부터였는데 양사가 협업한 결과 이 서빙 로봇을 상품화하고 올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서빙 로봇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놀라웠죠. 근데 이게 네. 점점 매장에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통신사하고 협력을 하면서 사업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또 다른 로봇 회사와도 협력을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로봇 기업인 Y사와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서빙 로봇에 이어서 물류 로봇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Y사는 최대 500kg의 중량까지 거뜬히 운반할 수 있는 자율 로봇 고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L사가 5G 통신망과 플랫폼으로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하면 물류 자동화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가 또 우리 기업이 미국의 유명 기업하고 손을 잡고 한미 드림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산업계에서도 화제가 된 소식이 차세대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미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화학 기업 S사와 그 그룹사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나섰습니다. 자, 미국은 빌 게이츠가 만든 원전 설계사 T사가 나섰습니다. 한미 드림팀이 꾸려진 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때문인데요.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효율성이 뛰어나고요.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 안보뿐이 아니고 경제에서도 한미 동맹 그렇죠. 이게 강화되고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경쟁 상대가 아니고 미국하고 협력 상대가 되니까 더 시너지가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S사와 그룹사는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이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이 미국 T사에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40억 원을 공동 투자했는데요. 이번 이 한미 기업의 협력은 이 세계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이번에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상담 심리 전문가 이호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그 법에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바람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며느리입니다. 아이를 지워서 유산을 못 받는다.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이와 관련된 사연을 꽁투로 준비해봤습니다. 상속법을 잘 몰랐던 며느리 역하는 장예인 씨가 하고 상속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능통했던 시어머니 역하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토록 저에게 잔인한 걸까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 혼자 이 작은 생명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가야 쉐미 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에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 게야? 임신했으니까 밥은 굶지 말아야지. 네 어머니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건 우리 둘만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그 아이 꼭 낳아야겠니? 애비 없이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거 어디 쉬운 일이니? 응? 아유 어머님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죠. 다 네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거야. 넌 아직 젊잖아. 한창 나이잖아. 출발해도 되잖아. 새 출발. 근데 애가 네 발목을 탁 잡아야 되겠니? 아유,
이런 말 해주는 애미 시애미가 어딨냐? 응? 아주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머님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진지하게 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 남편을 떠났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시댁 어른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결국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지우자마자 시댁 어른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얘 아가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다. 얘 아기도 아니지. 그래. 저기요, 예인 씨. 우리 집에서 언제 나가실 건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저랑 남편의 집이잖아요.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니까 상속인이 내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니까 장예인 씨는 얼른 나가주세요. 아니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내니까 상속인이거든요. 그것도 1순위 상속인이에요 제가. 얘가 뭐라는 거야? 너 뱃속에 애 지웠잖아. 낙태하면 상속인 자격도 사라지는 건 너 모르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서 가져갈 돈은 10원도 없다. 아, 그거 아니? 알아야 아니 그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초에 애를 지우란 말도 어머님께서 먼저 꺼내셨잖아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남편이 사망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질 밑바닥이 또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워서 상속을 못 받는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댁 어른들이 그냥 겁준 거겠죠? 그렇죠? 누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상속 이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 한창 나이인 30대 중반의 남편과 사별한 아내 정 씨의 사연입니다. 이 정 씨의 남편은 야근이 좀 잦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정 씨가 이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뒀던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이 생계마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 이 사망보험금 3억 원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내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까운 일 더 불어서 이 어떻게 이 복장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인을 보면 남편 잃었죠. 거기다 아이까지 잃은 겁니다. 이중의 상실을 겪은 건데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마음의 치유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흔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지울 것을 좀 완곡하게 권유를 좀 했는데요. 요즘 3억 원으로 아이 한 명 키우기 좀 쉽지 않다. 또 나이가 젊으니까 아이를 지우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 해주는 시어머니도 없다. 우리가 마음 바뀌기 전에 결정해라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안해진 며느리는 점점 아이를 좀 지우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지 4개월 됐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임신 중절 수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원래 불법 아닌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낙태죄가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좀 생소하시죠?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위헌이긴 한데 당장 법조항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 기간까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했어요. 워낙 이게 이제 쟁점이 좀 치열한 문제라서 만들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이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합법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이제 태아의 생명권과 또 산모의 결정권, 조화로운 그런 법률이 개정돼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서 지금 낙태가 불법이 아닌 거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산모, 이 곧 아내의 결정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시어머니 말을 그냥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 형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시어머니 말에 좀 동의한 며느리는요, 결국 임신 중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산을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아, 근데 며느리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는 게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요. 네, 이 시어머니의 주장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였다는 겁니다. 이 자신은 며느리를 위해서 거칠애로 말을 한 것뿐이지 진짜로 이 아이를 지울 줄은 몰랐다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이 뱃속의 아이는 아들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상속인인데 이 똑같은 상속인을 며느리가 해쳤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니 아이를 지우고 나니까 또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근데 맞는 말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안타깝지만 이 며느리는 상속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일단 우리 민법에서 상속 순위를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1순위가 이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예요. 근데 1순위 사람이 다 없어야지 2순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은 배우자가 1.5, 그다음에 비속이나 존속은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만약에 지금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고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내가 1대 1.5 이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또 상속 결격 사유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동순이의 상속인을 고의로 해쳤을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에 대한 일종의 배신적인 행위로 봐서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과 관련된 민법에서는 이 태아를 이미 출생한 자의 지위로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며느리의 임신 중절 수술은 자신과 동순이의 상속인을 해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상속 자격은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니 변호사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상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것도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남편 없이 내가 내 아이를 지금 유복자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맞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속에서 배제해 버린다는 거 저는 이거 억울하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하시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허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왜 이런 규정이 생기느냐? 고의로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동순이 형제를 해한다든지, 자기가 상속을 더 받으려고 그걸 막기 위한 게 법인데요. 태아도 태어나면 상속을 받죠. 네. 1순위예요. 근데 그 태아가 없어지면 자기가 상속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판례도 생긴 거고요. 우리 판례도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이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명시적으로 92년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산이 다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고 고의로 한 경우에만 포함되지. 네.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절로 유산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 고의로 해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죠. 시어머니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라면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래도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아직 3번의 기회가 좀 남았습니다. 이 첫 번째 쟁점은요, 이 며느리에게 중절 수술을 종용한 시어머니의 문자 기록입니다. 이 앞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요즘 3억 원으로 애 한 명 키우기 턱도 없다. 또 아이를 지우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런 식의 문자들을 보냈던 것을 이 정 씨가 갖고 있었던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얼른 낙태를 하라고 했던 이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녹음은 녹취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결정적인 통화 녹취가 없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문자 증거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증거로 시어머니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을 밝히고 며느리는 다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OX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근데 요게 하나는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문자는 좀 약한가요? 네, 뭔가 확실한 녹취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라 부추긴 증거는 있어. 문자 증거는 있잖아. 네. 확실히 네.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가 안쓰러워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할 말이 당연히 없는데. 해! 네. 당장 그 병원 가서 수술해라! 이건 아니었으니까 하는 게 어떻겠냐, 뭐래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X 같죠. 저도요. 권유 차원의 느낌이 좀 들어서 아직 그거는 아쉽지만. 근데 오 나왔어요. 오. 아니 우리가 네. 소리를 질러야 압박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끊임없은 회유와 종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밀어갔다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사실 법으로는 X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정말 O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문자가 여러 개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하나 있다잖아. 그걸로는 안 될까요? 정답은 뭐예요, 변호사님? 정답은 X입니다. 봐봐, X잖아. 자, 이런 노래 아세요? More Than Words 이런 노래 아시죠?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불러보세요.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법에도 제가 적용을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유냐 강요냐. 그쵸. 말로만 한 건 권유고 강요 정도 되려면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요. 그것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시어머니도 같은 공범으로 책임을 물 수 있겠죠. 단순히 말로 한 경우에는 이거는 시어머니를 공범이나 교사번호 보기 어렵습니다. 뭐 끌고 갔거나 뭔가 이렇게. 그렇지, 행동을 그렇죠. 취하거나. 행동을 그럼 요거만 가지고는 안 돼. 설령 근데 시어머니가 만약에 끌고 갔다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럼 시어머니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상속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상속권이 회복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순위가 자녀고 2순위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결격이 되면 3순위 형제자매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령 시어머니의 그런 불법행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다시 상속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화 녹취가 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뭐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제 그 녹취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주 강요가 너무 심해야 돼요. 단순히 하는 게 권유하는 것 정도 어떻겠니? 이거 부족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쟁점은 며느리한테 이게 또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없었고요. 두 번째 쟁점 뭐예요? 네, 두 번째 쟁점은 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부모가 포기하겠다라는 그 각서를 썼다면입니다. 시부모가? 네. 이 앞서 며느리가 낙태를 망설이자 이 시부모는요, 우리는 이 아들 보험금에 욕심을 내지 않고 너가 혼자 가지고 새 출발해라. 그러면서 각서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오. 이 각서의 내용대로라면 시부모가 아들의 보험금을 받더라도 며느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이 얘기를. 진짜 목이 메이는 사연이야. 목이 메이네요. 네. 저희 한번 OX 들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니요, 오. 우리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네. 각서 별로 효과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런가? 그럼요. 각서 포기 각서 쓰게 되면 아니야.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그럼요. 우리가 이혼권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X예요, 이건. 각서 썼는데? 저는 문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선배도 보면 맨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각서 쓰잖아요. 그런가? 아무 소용없어. 그럼요. 도장까지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왕종근 아나운서는 각서가 책으로 한 권이더라고요. 정답은요? 정답 X가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각서 특히 이렇게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써두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재벌가의 세면일이 들어오는데 너 우리 집 재산 탐나서 들어오는 거지 유산 포기 각서 쓰고 결혼해라 그러는데 마음껏 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상속 개시 전에 그러니까 그 상속할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유산을 분할하겠다, 뭐 포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사망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도 미리 이렇게 포기 각서를 써놨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원래대로 며느리는 상속인 자격 박탈 당하고 상속 재산 부모님한테 가게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아이고 두 번째 쟁점도 그럼 며느리한테 소용이 없는 거죠. 도움 안 되는. 세 번째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마지막 쟁점은요. 이 며느리가 사망보험금을 낙태하기 전에 받았다면 전에? 당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는요. 이 상속인으로서 남편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뱃속에 아이를 지운 건 이 보험금을 받은 후에 된 일이니까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낙태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보험을 받았다면 낙태 후에도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
네. 그죠. OX를 한번 가보죠. 아, 이거 어렵다. 난 이거 온 거 같아. 이건 온지. 미리 받았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그것도 낙태하기 전에 상속받은 거니까. 그거 아내의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중에 왜 자꾸 딴 데로 가세요? 아니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아내 편이에요. 아내 편이긴 한데 법은 또 항상 보니까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긴 했지만 이 받은 것의 기본적인 기준이 남편, 곧 아들의 사망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뭐 줬다 빼서? 네. 그러니까 줬다 빼고 아니 줬다 뺏기는 이미 받은 하더라고요. 건데. 이놈의 법이. 예. 어떻게 돼요? 정답은 X. 아 진짜? 안 돼. 진짜 이놈의 법이네.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회복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째, 떠나간 연인의 마음. 맞죠. 둘째, 둘째는- 상속인 자격.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미 상속 결격 사유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 보험사는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속 결격됐다. 보험사가 어떤 회사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필코 찾아오려고 하겠죠. 당신은 자격이 없다. 안 주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상속이 결격이 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뭔가 이거 미리 좀 상속법을 알았다면 맞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 한번 가야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이 다소 좀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혹시나 이혼할까봐 재산을 미리 빼돌린 꼴불견. 재산을 미리 이런 경우가 빼돌렸다. 그러더라고.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꼴불견 남편이에요. 예, 이재용 님이 하십니다. 네. 아내 역할은 제가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조카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요.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돈 많은 사업가 남편과 말이죠.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펼쳐나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보 서프라이즈. 뭐야?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반짝거리는 거 그거 뭐야? 우리 여보 결혼 1주년 선물이지. 내가 큰 선물은 못 해주고 말이야. 그냥 작고 반짝이는 거 하나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가만있어, 이거 얼마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머! 5천만 원! 무슨 목걸이가 차 한 대 값이야. 당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수림이 그런 말 하지 마. 오빠가 또 돈 빼면 뭐가 있겠니? 아니 수림이한테 5천이 뭐야? 500억도 아깝지 않지. 내가 버는 돈 내가 돈 왜 벌겠니? 공장, 건물 다 수림이 거야. 몰라.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그가 해가 바뀔수록 점점 마음이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남편, 지갑의 문도 꼭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입금해 줄 거야? 3개월째 생활비 밀려서 힘든데. 시켜 진짜 나한테 돈 맡겨놨어? 돈 맡겨놨냐고. 요즘 회사 어렵다고 했어 안 했어? 피곤해 죽겠는데 나만 보면 내가 돈으로 보이니? 아니. 저녁 상이나 차려놔. 씻고 올 거야? 새끼 뭘 씻어 밥이랑 먹어. 알았어. 언제 500억도 안 아깝다더니 이제 500원도 안 주려고 그래. 내 신세야. 누구야? 시조카한테 전화가 왔네? 내가 대신 받아야지. 여보세요? 외숙모 잘 지내시죠? 외삼촌이 생일 선물로 엄청 큰 걸 주셔서 고마워서 전화했어요. 설마 건물을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건물을 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잠시만 예인아 잠깐 끊어봐봐. 여보! 당신 부동산 갖고 있던 거 그 조카한테 넘겼어? 저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어? 당신하고 요즘 사이도 안 좋은데 이혼할 수도 있고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나도 대비는 해놔야지. 뭐? 노후 대비도 아니고 이혼 대비? 아니 기가 막혀 진짜. 나도 치사해서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자고.
저랑 갈라설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온 남편.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혼할 땐 하더라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두를 싹싹 다 긁어서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와우.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와, 이혼 대비. 네, 이혼 소송 도중도 아니고요. 혹시 이혼할까 봐서 이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린 남편이 있다면 이게 용서가 좀 될까요? 이 얌체 남편 김 씨의 사연입니다. 이 사업가 김 씨는요, 자신을 묵묵히 내조해왔던 아내 이 씨와 20년간 동고동락했는데요. 그러다 3개월 전 아내와 크게 다투고 그때부터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고요. 또 아내는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요, 통장에 있는 돈 5억 원을 이 지역 농협 같은 제2금융권으로 옮긴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조회할 수 없는 곳으로 돈을 옮겨놨단 거잖아요. 통장의 돈만 그런 건지 재산 모두 다 그런 건지 빨리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내도 서둘러 좀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와. 남편은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상가를 3개월 전 조카에게 증여를 했는데 10년간 부부에게 월 200만 원 정도 이 임대료를 받아오던 상가였는데 우와. 조카에게 넘기면서 아내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따져 물으니까 이 남편은 젊은 조카가 상가를 더 잘 운영할 것 같아서 넘겼다면서 이 세금도 다 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남편을 못 믿는 아내와는 살기 어렵다면서 이혼 소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완전히 큰 그림 가지고 완전 범죄. 아주 스텝 바이 스텝 완전 하나씩 범죄. 하나씩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범죄 드라마 보면 왜 작업 들어가고 수술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준비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와 20년 살았죠. 그냥 남편하고 잘 지내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전에 싸웠다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고 이 맞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혼 소송할 때는 재산 분할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딴 데로 돌려놓고 이런 예는 봤는데 네. 이혼의 이자도 꺼내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또 처음인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했단 말이죠. 이 처분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원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이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제 재산 좀 안 주게 해주세요.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법에는 줘야 되는데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고 해서 재산분할 안 주면 이 세상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빼돌리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재산분할에 들어가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뭐 증여했다고 사행의 취소 소송이 있어요. 1년 안에 이제 소송을 하면 다시 원상복귀돼서 남편이나 아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화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현금화해가지고 막 다 썼다. 사실 그러면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사행이 취소 대상이 되는데 판결 받기도 어렵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돼요. 나 돈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 소위 말해서 배째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뭐 이제 강제집행 명탈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묶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진짜 꽁꽁 숨겨놔서 못 찾는 그런 재산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못 찾는 재산보다 다 찾을 수 있는 재산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이동 흐름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숨겨두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기 어디 멀리 은행에 요 단위노역에 숨겨놓으면 못 찾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모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작위로 조회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해주는데 그 서류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 이름으로 된 쓰는 계좌들 다 내역을 뽑아서 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없으면 없음 화면까지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잖아요. 보통 실무상 한 이상하다 싶으면 한 최근 3년간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단위농협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농협중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 각자 따로 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 어떤 은행연합회라든가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개연성 있는 지점 몇 개를 특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서류들 오는 걸 보면은 대충 어디에 거래했는지 좀 어느 정도 대략 특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다 숨겨놓으면 맞아요. 다 걸려요. 진짜 현금 배추밭에 걸려. 거액으로 묻어놔도요. 네. 이거 현금 빼서 어디다 썼느냐 이거 입증하지 못하면 또 맞아. 의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숨기지 마시고 최대한 분할해 주시는 그래.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배추밭에 현금이 나오고 이랬던 건가? 그런가요?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네. 요즘 그 MZ 세대가요. 정말 없어서 못 먹는다는 그 간식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거예요? 아, 뭐야. 바로 이 간식인데요. 근데 이쁘게 생겼어. 이 간식이 뭔지 네. 알면 요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래요. 아, 그래요? 네. 아는 이름이 척 뭔지 해야겠네. 아시겠어요? 아는 척 해야겠네, 이거. 도너츠 같은데 냄새는 약과다. 약과? 냄새는 100% 약과인데 모양이 약간 감 같잖아요. 감 같기도 하고 감 귤 모양, 같기도 하고 그쵸? 오. 맛있겠다. 그냥 모르시겠죠, 잘? 네. 찹쌀인데. 다 먹어도 돼요? 드셔도 돼요. 이 간식의 정체는요, 바로 고려시대 떡, 개성주악이라고 합니다. 개성주악. 요즘 이 젊은 세대가 뭐 약과나 떡 이런 옛날 간식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열풍이 고려시대 간식까지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우메기 떡이라고 하고요. 개성 지역에서 즐겨 먹어서 개성주악이라고 흔히 부르면서 맛있다. 고려시대 때 손님 접대용으로 냈던 그래요? 그런 간식이라고 야, 합니다. 근데 이거 맛있다. 개성주악.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우리 MZ 세대들은 이런 걸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달아요. 단데 꿀이 탁 터져 나오는 그 맛이 단데 왜 쫀득거리고 왜 식감이 좋고 맛있지? 맛있는데? 아니 자꾸 먹게 되는데? 저는 MZ 세대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개성주악이라는 걸 어디서 찾아냈냐고요. 어디서 봤겠냐고. 이거 아마 그 할머니들 세대에서 들었던 얘기나 먹어봤던 그런 얘기를 갖다가 딱 재현을 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똑똑한 게 아닌가. 맛있다. 이게 할메니얼인 것 같아요. 할메니얼. 진짜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떡 같기도 하고, 안은 또 굉장히 또 보들보들해요. 쫄깃쫄깃하고. 얼마지 근데? 이게? 가격은 제가 이 제가 가격 디저트 가격 가격이 알아봤는데 알아요? 오. 꽤 비싼 편입니다. 이 크기는 밤톨만한데 개당 뭐 2,500원에서 4,000원 정도 가격이고요. 이거 하나가요? 네. 하나가요? 6개 묶음이 지금 15,000원이 넘으니까 그래요? 네, 식사 밥값보다 비싼 정도입니다. 그렇게 비싸? 또 옛날 디저트 열풍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약과도 좀 인기가 더한데 인기 있는 매장은 2시간 정도 줄 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중국어래 이 채소 마켓에서 한 팩에 5,000원 정도 하는 약과가 이 2~3배 웃돈을 줘야만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저도 약간 좀 망설이게 될 것 같고 옛날에 사실 약과가 싸요. 약과 안 사보셨구나. 아니. 약과가 싸요. 싸가지고 사실 싸요. 우리가 뭐 제사할 때는 아니면은 뭐 그 추석 때 이럴 때는 그냥 어쩌다 한두 개 아니면은 요새도 마트에 가면 약과 팔거든요. 정말 너무 먹고 싶을 때 하나 정도 사 먹지.
이거를 야 얘네들이 이렇게 그 비싼 귀한 애들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MZ 세대들이 약과 잘 먹는다, 네. 뭐 할메니얼 뭐 이런 얘기 네. 들었는데 이건 약과가 아니고 이런 특이한 걸 또 찾아내는 것도 또 참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이렇게 제가 쫙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달아. 지나치게 달달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달고나 설탕 이렇게 녹인 거 그것도 엄청 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 그럼요. 설탕이 범벅이고 막 꿀도 나오고 설탕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칼로리 거의 폭탄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요새 그 MZ 세대들이 먹는 그 4가지 기본이 단짠 맵지라고 달고 짜고 맵고 그다음에 기름지고 이렇게 4가지인데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맞아, 맛이 네. 자꾸 먹고 싶어 막. 요즘 10대, 20대 초반 사람들이 마라탕 먹고 후식으로 그 탕후루 먹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마라탕후루 이런 말이 생겼다고. 맞습니다. 요즘에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코스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마라탕 먹고요. 탕후루 먹고 스무디나 빙수로 마무리하는 게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단맛 열풍의 이 중심에 있는 이 중국 간식 탕후루 같은 경우는 이 사진 보시면 바로 인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이 쓰레기통에 수백 개 넘는 이 탕후루 꼬치가 지금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머, 이 난 사진만 그게 뭐가 봐도 있네. 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탕후루 꽃이에요? 네. 와. 먹고 난 꼬치들을 다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요즘 거리 어느 곳에서 저렇게 이 쓰레기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가게들도 정말 뭐 어느 거리에나 한두 개씩 우리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묵꽃이 저렇게 많이 꽂아놨 맞아,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근데 저도 한번 이렇게 딸기 이렇게 꽂고 뭐 샤인머스켓 이렇게 꽂아갖고 설탕 조린 설탕 이렇게 담그는 거잖아요. 어.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도 우리 50 넘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당 올라간다, 막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먹지를 못하겠다. 이게 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개, 여섯 있는 개 데다가 꽂혀 이렇게 있죠. 코팅을 해놓은 상태라서 일단은 사실 달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럴까 봐. 문제는 이게 치아 건강에 진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럴까 봐. 일명 그 치과 의사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탕후루 유행 지속되면 결국 충치 환자들어서 강남에 집 산다. 비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응집된 설탕이어가지고 요게 치아 사이에 껴가지고는 잘 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더군다나 이제 스무디나 이런 걸 뒤쪽에 먹으면 이게 더 차가운 게 들러붙어서 잘 녹질 않아서 사실 양치를 해도 잘 떨어지지 않고 온수 양치를 한다 그래도 이게 남아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아서 충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양치할 수 있게 어른들이 좀 지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성인이 된 다음에도 치아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오죽하면 치과 의사가 그런 농담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앞서 마라탕후루라고 해서 탕후루를 먹기 전에 마라탕을 이제 아이들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마라탕 먹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아니 근데 우리 좋아해. 아이들이 이런 자극적인 맛 때문에 MZ 세대들의 노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중장년들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20, 3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이 당뇨와 고혈압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세대가 이 50대와 60대가 아니라 20대와 30대였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에 비해서 이 생물학적 나이가 더 빠르게 늙는 이 가속 노화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오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 습관이 네,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 겁니다. 네, 하루 권장 당 섭취량 50g이거든요. 뭐 탕후루 하나 먹으면 그냥 훌쩍 넘는 거예요, 사실. 스무디도 그렇고요. 근데 특이한 건 젊은 세대가 이 당을 걱정 안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음료 마시는 거 보면 나 제로 탄산만 먹어. 아메리카노만 먹어. 맞아요. 무가당, 무설탕 되게 따지거든요. 근데 뭐 먹는 식품 보면 엄청 단 거 먹어. 이거 아이러니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단맛의 중독성 때문이래요. 이게 단맛의 중독성이 네. 술, 담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네, 그게 그 정도예요? 그 초가공 식품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리가 인공 감미료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색소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응집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초가공 식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의 특성이 당이 굉장히 높은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도파민, 머릿속에 도파민을
한꺼번에 확 폭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쁨을 가져옵니다. 쾌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일종의 당 중독이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고 문제는 이걸 어린 시절부터 먹게 되면 과당을 통해서 과도파민 분비가 일어나죠. 이거를 넘어서는 게 나올 때까지는 이걸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돼. 달달한 간식의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 어려워. 왜 이렇게 단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단 거 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긴 해. 좋아하셨죠. 왜 나한테 따지고 그냥 달거나 정도였지. 네. 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발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설탕보다 더 달달한 사카린이 있었던 사카린. 네, 그 시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이 사랑하던 군것질거리 소환해 주세요. 국민학교 시절이요. 네, 국민학교 학교 끝나고 갈 때 그냥 갈 수 없는 게 시간이 있어요. 끝나 가야지. 집으로 문방구 돌아온 가야지. 어린이들은 저봐, 길 누구나가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출출하기 네, 마련. 맞아. 진짜. 길이야. 문구점 간다. 봐. 야. 여기 가서 동네 슈퍼에도 있었어요. 학교 앞에는 바로바로 저런 문구점이 있었죠. 난리도 아니었어. 애들 바글바글. 쟤는 먹는 거 봐. 이렇게 맛있지? 얼음 갈아서. 아, 저건 빙수인데? 빙수야, 빙수. 아유, 뷔페 같은 데 근데 갈아줬어. 파는 언니도 좋네요. 아, 저거는 냉차인데. 맞아. 냉차도 하고. 저 냉차 맛있었죠. 정말 맛있었죠. 뭐 얼음 하나 큼직한 거 들어있고. 보리차에 그냥. 네. 보리차에 설탕. 옛날에 창경원 가서 사리를 넣었구나. 그게 아이스 케이크. 깨끼, 맞아. 저렇게 통에다가 팔았어요. 맞아요. 팔러 다녔어, 저. 하나만 뿌려먹고 줘요? 한 입만 하는 게 야, 다 빠져나. 난리 난다, 저거 난리 난다. 아, 달구나. 저렇게 매대에다가. 저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우동 막. 번데기 있었고요. 맞아, 있었어. 소라 과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저거 먹고 그래, 이제 배 배 아프다고. 아파. 아이고. 맞아. 아이고. 친구. 엄마 만져서. 옛날에 저 냉차 먹고 그렇게 맞아요, 배가 맞아요. 아팠어요.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니까 저런 게 얼마나 맛있어. 단계 군것질 하러 몰려다닐 때 너무너무 좋았죠. 얘들 군것질 좋아하는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 아, 같죠. 단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영원한 K 간식이라고 볼 수 있는 달고나가 잘 아시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서 네. 그렇죠. 게임으로 나오면서 정말 세계적인 열풍이 됐죠. 그때 제가 침 바르는 걸 알았으면 더 받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달고나 다들 기억 있으시죠? 설탕에다가 국자 일단 놓고 설탕 넣고 거기다 소다, 네. 병 베이킹 소다 그거 넣어가지고 쫙 하면 갈색으로 싹 바뀌면서 그게 약간 굳어져요. 굳어진 거를 이 해야죠. 탁탁 저 도마에다가 치면은 야 저거 집에서 국자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사실 우리가 오징어 게임 같은 데 보면 침 바르고 바늘 쓰는데 그거 아저씨 앞에서 하다가 걸리면 그냥 안 돼요. 꽝이에요. 완전 꽝이었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 정말 그게 뭐라고 그거 있는 힘을 하나 다해서 하면 아저씨가 1+1 하나를 더 네. 줍니다. 요 기억 생각해 보면 그때 짜릿함이나 재미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과거의 추억의 전부인 것 같아요. 네. 달달해. 작은 국자에다가 설탕 한 2스푼 넣어가지고 막 휘저었다 녹으면은 이제 소다 딱 해서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 달고나는 저는 부산이니까 네. 서울 와서 달고나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부산에서는 쪽자. 네. 쪽자라고 그랬어요. 쪽자. 근데 우리도 그냥 뽀끼뽀끼 이랬는데. 뽀끼 많아요. 맞아요. 이게 볶기.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잖아. 그럼 똥과자가 되는 거야. 이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아니 우리도 그냥 저는 뭐라고 서울에서 했어요? 쭉 살았는데 그냥 우리 뽀끼 한번 저는 네. 볶기.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달고나 뽑기라 얘기하고 네. 강원, 충남, 일부 전북 쪽은 뽑기라고 해요. 네. 부산, 경남, 경북 쪽은 뽑기, 쪽자, 국자. 다르게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대전, 광주, 전라도 갑니다. 띠기요, 띠기. 우리 띠기. 그러죠. 띠기. 낀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갑니다. 강수강, 떼기빵, 떼기. 그다음에 통영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야바구라고 하죠. 야바구. 지역마다 이름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영상에서 냉차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 아이스티 같은
아니에요? 냉차가 이만한 투명한 통에 얼음이 일단 큰 게 하나 들어있고 네. 보리차, 뭐 옥수수차, 그 그렇지, 커피 그렇지. 같은 것도 있었어요. 차가운 근데 그게 이제 설탕을 넣는지 사카린을 넣는지 달아. 엄청 달아요. 그 달달하고 시원한 맛에 시원하니까. 저거 한국자에 이렇게 떠서 내 컵에 넣어주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옛날에 뭐 네. 창경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창경궁이 됐는데 네. 그런데 가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 옛날에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동물원 이제 갔다가 가면 냉차 있어요. 그러면 그거 옆에 또 옆에 쪽파는 그 고동도 있고 그 옆에 번데기도 팔고 그거 하나씩 먹으면 나중에 배 아픈 거예요. 유원지에 다 있었고요. 네. 저게 정말 저 때 여름에 네. 저렇게 얼음 넣어서 시원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 저게 정말 시원하고 갈증을 쫙 씻어주고 더위도 날려주는 그런 음료였죠. 얼음이 귀해서 그랬던 네, 거예요. 얼음 귀했죠. 시원한 게. 냉장고도 없고 집에. 그러니까. 그때 약간 대세였던 음식인데 왜 또 좀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냉장고만 없었던 게 아니라 위생 상태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일단은 뭐 거기 그 냉차가 있으면 그거 뭘로 먹겠어요? 유리컵으로 먹는 거예요. 유리컵을 땄겠습니까? 절대 닦지 그냥 않지. 먹는 거예요. 몇 명이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몇 번 먹고 그 컵으로 그냥 또 푸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대장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점 지나면서 대대적으로 불량식품 단속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냉차가 사실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네. 그 냉차가 한 잔에 1원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정말 10원이면 냉차가 10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좋으실 때 그쵸.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인데 10원짜리 종이돈이 있어요. 맞아요. 동전이 아니고 10원짜리 종이돈을 줘. 종이돈이 있었어. 아, 너무 옛날 분 아니에요? 진짜 옛날 분이시네요. 그때 기억에는 나가서 그걸로 떡볶이도 사 먹었고 그렇게 냉차 한 잔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그걸로 제일 많이 사 먹은 게 아이스 깨끼였어요. 아이스 깨끼. 네, 아이스 깨끼 하면 그거 하나 사 먹는 맛에. 근데 그 아이스 깨끼가 나중에 우리가 먹는 아이스 깨끼가 이제 대량화돼서 네. 무슨 큰 기업에서 뭐 아폴로 깨끼 뭐 이런 거 만들어. 기억나. 왜 근데 기억나지? 거기다가 요 위에만 초코를 딱 바른 게 있어요. 그게 20원이었어요. 있었어. 그 이따 얘기할 건데 또. 아, 있었어? 아, 여기 있어? 이따 얘기하실 거는. 아, 근데 아이씨. 근데 우리 때는 사카린이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서 네.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사카린을 다시 넣어서 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뭐 마트에 가도 사카린 팔죠. 네, 뭐 네. 뉴슈가 신화당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네. 이게 처음 나온 게 1879년이에요. 이때 안중근 의사가 출생하셨습니다. 근데 요때 이 사카린이 처음 나오고 이제 지금 한 144년, 145년 지났는데 굴곡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라틴어로 설탕이란 뜻입니다. 사카린이. 근데 이게 설탕 단계의 30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작지만 굉장히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꿀이나 설탕 귀하던 시절에 이 사카린 넣어서 단맛을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아. 근데 다만 이게 1960년대 어떤 얘기가 도냐면 단맛은 내지만 몸에 좋지 않다. 그치.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1977년부터 캐나다의 국립보건방어연구소가 이게 방광암에 걸린 쥐가 이 사카린 때문이다. 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이때 유해성의 절정에 도달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990년대 들어서 사카린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그때 뭐 아이스크림, 껌, 과자, 뭐 간장 모든 제품에서 사카린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암암리에 막 사용됐다가 나중에 막 적발이 되고 그리고 이게 뉴스에 올라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요게 또 다시 과학은 또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죠. 맞아. 2000년에 국제암연구소하고 미국의 독성학 프로그램에서 사카린이 발암물질 항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뭐 김치, 뭐 어육 가공품, 뭐 맞아, 시리얼, 젓갈 이런 각종 곳에서 사카린이 인체에 해가 없다. 정부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주에서 다시 사카린이 들어가고 그다음 케찹, 양조간장, 잼, 껌 각종 곳에 다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또 다시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저는 가끔 씁니다. 옥수수 찔 때 사카린 좀 넣잖아. 아우 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물이 나질 않아요. 아. 네. 설탕 대신에. 아. 이게 동네마다 또 영상 보니까 아이스 깨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그래, 아까 그 소년들 막 네. 있던데 그때는 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그게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그냥 아이스 깨끼 아니야.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검정 고무신이나 둘리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때 아이스 통 들고. 깨끼가 제가 10원을 받으면 아이스 깨끼를 사 먹을 수 있었던 거 보니까 10원보다 낮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원이 그렇게 깨끼 하고 다니는 그 아이들한테 돌아갔대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걸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 깨끼는 아이스 캔디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이스 캔디 아이스 깨끼 이렇게 그렇게 들려. 예. 그래서 그때 너무 맛있었죠. 근데 사카린 넣고 향료 넣고 그걸로 휘 저어서 거기다 막대기 꽂고 얼려 만든 게 아이스 깨끼였다 이거죠. 근데 당시에 한 5원 정도였는데 지금의 가치로는 얼마일까 보면 현재 화폐 가치로 한 1,000원 정도가 되는 거래요. 비싼 그러니까 거네요. 아이들이 있는 집 애들이 먹었지 적어도 뭐 아무나 막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 이재관 선 드셨다는 거. 좀만 좀 먹었습니다. 깨끼 좀 먹으시다. 아 근데 이렇게 인기였는데 왜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스 깨끼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이 고급 아이스크림이 딱 등장하면서 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964년에 삼강 하드 우유맛 아이스크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이자 아이스바 이게 하드예요. 네. 이 하드라는 건 원래 단단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비교하면서 생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드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대결이 쟁쟁할 때 1970년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아이스크림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CM 기억날 거예요. 12시에 만나요 때레레컨 살짝 쿵페이트 땅땅 타라라 컨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콘에 뭐 이렇게 초코도 발려있고 땅콩도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게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이스 깨끼 먹다가 그 위에 이렇게 위에만 초코 달려 있는 게 20원에 나왔지. 맞아요. 그러다가 동그란 원통형으로 전체 저거예요. 누가 봤을까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50원이에요. 50원. 야, 이거 엄청 힘든 애들이 먹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아까 12시에 만나는 거. 네. 그거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콘 모양으로. 맞아요. 근데 요거는 그때 한 100원 했나? 아, 비쌌죠. 이거는 진짜 있는 집 애들만 먹었어. 그거 윤용주 씨가 노래 불러가지고 막 대기 쳤잖아요. 그리고 E.T. 영화가 유행하면서 그게 E.T. 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콘 다 먹고 나면 제 밑에 E.T. 모양의 그 반지가 들어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 반지 끼려고 모으려고 보석 반지. 엄청나게 먹었어요. 아 근데 뭐 아까 여기 계신 뭐 세 분이 뭐 단 거 안 좋아했다는데 엄청 좋아하셨네. 들어보니까. 맛있었어. 역사를 막 줄줄 읊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단속 들어가고. 그렇죠. 어른들이 불량식품 단속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1960년대, 70년대 문방구 앞에 아니면 그 우리가 가판대 그냥 팔았던 건 대부분 다 싹 다 불량식품이었다고 봐요. 그래요. 맞아. 엄청 많았는데 워낙에 이런 식품들이 유해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불량식품 뿌리 뽑기, 일명 근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날 유해식품 추방 가장 행렬도 하고요. 불량식품 추방 순회 서비스 차도 돌고 불량품, 우량품 뭐 비교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제거하자 이런 운동 일환으로 그래서 식품이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몰래 먹죠. 그렇죠. 몰래 먹는 게 꾸준히 맛있죠. 먹죠. 제 네. 몸의 3분의 1은 불량식품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양질의 과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맞아요.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 과자들도 싸게 나오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건 크리스마스 때 또 아니면 뭐 그리고 저 군대 있을 때 위문품으로도 이게 오기도 했어요. 과자 종합 선물 종합 세트. 선물 세트. 거기에 진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 너무 부러웠지, 너무 부러웠지. 정말 그때 네. 혜태 롯데 정말 경쟁 대단했습니다. 아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그걸 뜯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초콜릿도 있고 초코바도 네. 있고 스낵도 들어있고 비스켓도 들어있고 막. 옛날에 거기에 인형이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비싼 거야. 그거 있으면 정말 난리였습니다. 네. 아우 그러면 요즘 그 타구로부터 시작해서 약과 달달한 거에 푹 빠져 있는 이제 아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다 겪어 보셨잖아요.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이호선 교수님 먼저. 그냥
드세요. 추억입니다. 간식은 진짜 지금 군것질은 그 나이만 할 수 있는 거지 나이가 지나면 우리 나이 때 되면 향으로 못 군것질 잘 먹겠더라고요. 안 먹게 돼요. 네. 네. 떡 먹게 되지 원래 간식은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옛날엔 풀빵이었는데 지금은 저 그 붕어빵. 뭐 아유, 붕어빵. 거기도 있고 슈크림 들었고 치즈 들었고 군고구마. 다양해. 너무 뭐 맛있어. 이제는 그 계절이 또 돌아왔죠. 네. 때가 있어요. 그때 또 먹고 이제는 어른 되면은 그냥 추억의 간식거리 뭐 요 정도예요. 어른들은 술 먹죠. 근데 그때 막 수다 떨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주워 먹던 그 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에는 정말 지자체 축제 많더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그럼요. 그랬죠. 아, 10월은 또 그게 재미죠. 맞아요. 잘 찾아보면 여러 축제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30분에 들어갈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